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한중 FTA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 경제부 한상옥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중 FTA 우리 경제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언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가 9조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입니다. 국내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 정도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이번 경제적 결속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국 협상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회담에 맞춰서 민감한 사안들이 제외되면서 협상이 속결된 것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 수준을 역대 최저 규모로 방어한 성과를 언론을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이미 중국의 값싼 농산물의 국내 시장 유입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농업 경제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한중 FTA가 지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특히 우리 농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중 FTA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일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서 중국까지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맺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게 우리의 농축산물이 얼마나 개방되느냐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쌀 관련 제품을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와 관련된 모든 협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에서도 우리 쌀 시장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이 대부분 앞으로 개방 의무가 없는 이른바 양허 제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 배, 포도, 감귤, 딸기 등 주요 과실류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와 배추 등 주요 밭작물, 그리고 인삼류도 양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중 FTA의 양어 제외 품목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전체의 30%에 달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콩이나 참깨 등 국내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할당해주는 수입 물량을 늘리고 김치나 혼합 조미료 등은 관세를 일부분만 낮추겠다고 일단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양허 제외와 관세 할당, 관세 부분 감축 등으로 지켜낸 품목은 전체 1,611가지 가운데 670개 품목으로 60% 정도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은 쌀과 설탕, 담배 등 102개 품목만을 양허 제외하고 전체의 91%인 1,029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 말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허 제외 품목이 역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당초 우려만큼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액을 보면 지난 2008년에는 28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 1천만 달러, 1,400만 달러로 5년 새 67%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최종 협상 결과를 분석해서 피해 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언론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보도를 해야 할까요? 네, 중국이 이번 FTA 체결을 통해서 자동차와 LCD를 뺀 거의 모든 공산품 시장을 전면 개방했는데요.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 대상 품목의 90%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체결로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린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전기, 화학, 기계, 금속 등 국내 중소기업의 주력 품목 대부분도 개방된 만큼 중국의 저가 전략에 맞선 국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양국 간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국내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협상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과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남은 절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한중 FTA가 발효가 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나라는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통상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이 영문 협정문을 가지고 가서명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가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명을 하고 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합니다. 이 작업도 보통 석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입니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산인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수립이 돼야지 일단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4월에 타결됐던 한미 FTA의 경우는 같은 해 9월에 국회 비준 동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당시 국내 반발 그리고 미국 의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2년 3월에 발효됐습니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 및 반환을 위해서 동물등록제 유시시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Leaving this town, you know I changed my mind. Easy living will do me fine. I'm gonna roam. Anywhere will be my home. 'Cause I don't understand the rat race reward. Work one day so you can work some more. Is it a crime? Satisfaction for your time. I tell you people, there's so much I ain't seen. So I'm being melodramatic when I say if I don't get out of this town, it'll be the end of me. 'Cause the two of us been traveling for some time. Yeah, my partner's my guitar and we get along just fine. I tell you people, I don't wanna hurt no one.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황금 나침반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각 계절마다 나들이 떠날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을 여행은 선선한 날씨와 풍요로운 음식 덕분에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슈인데요.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힐링을 할 수 있는 여행을 추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황금 나침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을을 맞아 떠날 수 있는 여행지와 지금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소개해 주어 매우 시기적절한 프로그램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나침반은 두 가지의 꼭지로 구성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꼭지는 감성 충만 가을 여행이라는 부제로 가을을 맞아 떠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단풍을 보며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운악산, 춘천의 물레길과 스카이워크, 포천 명성산의 억새밭, 허브 박물관 등 가벼운 산책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여행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들을 배려한 구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여행지 주변의 단풍이나 억새와 같은 풍경을 아주 잘 담아내어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온 단풍 구경 산행 중 반말로 인터뷰에 응한 관광객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녹화된 표현은 반말이었지만 자막은 제대로 경어를 갖추어 표현해 주어 최소한의 매너를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억새밭 장면에서 구석으로 들어가는 중년 커플의 모습이었습니다. 커플이 장난을 치는 모습이었고 매우 즐거운 분위기였으며 나중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는 자막을 표시하긴 했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관람 등급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서 이러한 장면은 조금 지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1년 후에 도착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체통에 관한 가슴 따뜻한 에피소드, 산책뿐 아니라 방향제를 만들고 허브 오일을 이용한 두피 마사지와 스파를 소개한 허브 박물관의 경우는 다양한 체험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다채로운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꼭지에서는 제주에서 가까운 섬 우도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뿔소라, 땅콩, 그리고 돌문어 해물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뿔소라의 경우 우도의 특산물이라는 점, 갯벌에서 잡을 수 있는 일반 소라와 달리 바닷속 깊은 곳에서 거센 조류를 견뎌내기 위해 뾰족한 돌기가 발달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또 그 모양새까지 자세하게 자막을 포함한 화면으로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뿔소라를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뿔소라 음식 조리법도 설명했는데요. 뿔소라 해물탕의 조리법과 먹는 법까지 상세하게 보여주고 이것을 먹는 관광객들의 모습까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해 생동감 있는 시청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고단백 영양식품이라고 소개한 만큼 정확한 수치와 공신력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도에서 나는 고소한 땅콩과 땅콩을 이용한 여러 음식, 싱싱한 해산물의 활용 점정을 찍는 돌문어 매운탕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음식이 조리되는 소리와 화면, 관광객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당장이라도 우도로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풍경과 음식입니다. 이번 황금 나침반은 그런 의미에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즐거움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몇 가지 지양해야 할 부분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그 또한 시청자들에게 가을 여행의 즐거움과 맛을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매우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엔돌핀 호르몬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웃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황금 나침반은 시청자들이 엔돌핀을 마음껏 분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할 때 자막을 보고 뉴스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널 특성상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전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자막에 대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 수능 D-1 신분증 휴대폰 꼭 챙기세요 기사의 앵커 멘트에서 내일 수능 시험장에 신분증과 수험편은 가져가되 휴대전화는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자막에는 휴대전화를 꼭 챙겨가라는 것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네, 같은 날이죠. 아파트 하자 해결하는 자문단 이런 제목의 기사에 나온 외래어 자막 몰타르는 모르타르로 표기해야 하는데 잘못 나갔습니다. 다음입니다. 액수 줄어도 국민연금 가불 급증 기사의 자막 가운데 1년마다 해서 마다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틀리게 표기됐습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외국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 YTN 뉴스를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확하고 실수 없는 방송이 돼야 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선택적 복지가 적당이라는 대담이 전화 연결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는 장면이 스튜디오 대담처럼 이 패널의 사진과 앵커샷이 거의 같은 크기로 나왔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패널의 사진이 나오는 건 좋지만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게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또요. 이 10일에는 1m 장침으로 황당 시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무허가 의료 시술에 대한 고발성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환자를 시술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이 1m가 넘는 장침으로 시술하고 암덩어리를 꺼내는 장면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섬뜩한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기사 내용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슈틸리케호 중동평가전 위에 출국에 관한 기사에서는요. 좌측 하단의 YTN 로고가 그래픽 앞부분을 가리는 어색한 화면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닥터 테이너 범람시대 건강을 다루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닥터 테이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의사와 연예인의 합성어인데요. 요즘 이 닥터 테이너가 각종 언론을 통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의학정보 그리고 식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경우 현대인들에게 건강상식을 전달해준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방송의 콘텐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다양한 의학정보와 그것을 다루는 정보원으로서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강을 공익적 차원의 정보 전달 소재로 다루는 데 머물지 않고 재미와 상식을 동시에 전달하는 오락, 예능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이라는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 난립하면서 상호 간 시청률 경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부작용의 한 단면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의료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높은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 책임성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출연하는 일부 닥터 테이너들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전달하다 보면 안전성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수술이나 기능성 식품을 홍보해주는 결과만 양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의사들이 언론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공익적 책임성이며 이것이 결여될 경우 부작용도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신뢰만큼 정보 전달의 파급력도 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현상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건강 및 식품과 관련한 정보를 알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공포를 소구하는 선전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학 관련 정보 대부분이 특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수용자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위협적 소구는 특정 대안제품이나 수술의 홍보에 강력한 선전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출연하는 의사들이 사적 이익에 기반하거나 자신의 병원이나 기능성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언론이 먼저 나서서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리 글래스너는 자신의 저서 공포의 문화라는 책에서 시청률이나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공포를 전달하는 선전 매체로 전락한 언론과 사회 공포를 자신들의 마케팅을 위한 설득의 기제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행태를 비판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닥터 테이너들과 그들을 경쟁적으로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률 경쟁을 이끌면서 소비자들에게 의학 정보가 아닌 과도한 건강과 먹거리의 생활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미용과 다이어트를 위해 수술이 권장되고 정상적인 먹거리가 독성 있는 음식물로 탈바꿈되는 등 과도한 공포 조성을 오히려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언론이 앞장서야 합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건강 관련 정보를 과장되게 전달하며 대중성을 탐닉하는 닥터 테이너를 분별하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